안녕하세요. 캐도남마 이현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가 뺏는 겁니다. 줬다가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시위입니다. 이 시위 많이 주다가 적게 주니까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정치권에서 일할 때 소득의 50%를 연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40%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주다 보면 재정 거들나고 연금 줄일 수밖에 없고 줬다가 뺏는 꼴이 됩니다. 공짜 포퓰리즘의 속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평소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면서 공항 귀빈실도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광주공항에서는 귀빈실 뒷문으로 탈출 아닌 탈출을 감행했고요. 문 대표 측에서 신변 보호 요청 경찰에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 대표 측에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신변 보호 요청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황태수 정치평론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건식 경남대 교수, 이남희 정치부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변보호 요청, 이게 뭐 국회의원님들이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쩌다 저는 한 번도 4년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예. 그랬을 때 정말 특별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문 대표가 가서 만난 부분들은 뭐 문 대표를 때려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아니고 예. 정치적 항의 표시인데 저걸 가지고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라는 것은 오버한 거다. 예. 이거 누가 봐도 오버한 거고 저분들을 한 번 더 화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아니, 당초에는 이게 알려졌다가 문재인 대표 측에서 우리 신변보호 안 했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정황을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한 이제 지역 언론에서 문재인 대표가 광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시위대가 있는 그 출구가 아니라 다른 귀빈실 통해서 나갔다. 근데 당시에 그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제가 오늘 오후에도 통화했을 때 그 김영록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 채널A가 다시 경찰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문재인 대표 측에서 오전 9시 37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예. 오전 9시 37분에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좀 신변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경찰 쪽에서 조금 전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렇게 시위대가 오면 보호 요청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또 부인을 합니까? 사실 저분들이 시위대인가요?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저분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사를 갖다가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옛날 대학 때 마냥 무슨 뭐 화염병을 던졌습니까? 무슨 쇠 몽둥이를 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면은 그 이야기하면서 그 문재인 더 이상 광주를 우롱하지 마라. 그거 쓴 건데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표가 됐으면 예. 이러면 고개 한번 숙이고 욕 한번 시원하게 얻어먹고 요번에 사실 광주 내려가 욕 얻어먹으러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예. 욕 얻어먹으러 내려가신 거면 그야말로 그런 부분에 욕을 잡숴야죠. 질타를 받아야죠. 근데 거기서 막상 보면 그런 데는 피하고 뒤로 쓱 빠져갖고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상시 자기가 보면 이번에 한 8번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숙식을 갖다 했던 거기서 아는 몇 분들 만나서 이런 힐링 받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가 화났다면 광주 시민들, 저분들이 뭐 대표성이 있던 없던 간에 저분들이 보면 광주공항에 저걸 들고 나왔을 때부터는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욕을 먹어야지. 그걸 왜 피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과를 가셔서 사과 좀 고개 숙여 가시면 됐는데 오히려 저렇게 되니까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광주공항에서 시민 얘기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걸 보고 들어가고 가야 돼요. 더 이상 여기에 힘이 걸지 마. 이거는 그 모양이 안 좋아. 알잖아요. 저 얘기를 들어보면 문 대표께서 우리 뜻, 이것이 우리가 뭐 주장하는지를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문재인 대표가 금년 2월에 이제 당대표 선출이 됐고 지금 100일이 채 안 됐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 양반은 이제 법률가 출신이고 예. 그냥 정치에 호출돼서 정치인으로 생활한 지 몇 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평소 성격이 사실 정치인이라면 혼날 때는 혼날 줄도 알아야 되고 굳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정치학에서도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후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두꺼울 땐 두꺼워야 되고 예. 뱃속이 시커멀 땐 시커매야 됩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굳은 소리, 또 혼날 때는 혼나고 또 매를 맞을 때는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서 이번에 광주 서울 선거에서 당이 졌기 때문에 그 진 원인과 또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정면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고 반대론도 듣고 그분들의 외침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주고 사과하는 모습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굉장히 미숙한 대응이고 아직은 정치인답지 못한 저는 그런 좀 너무 단순하고 좀 순수해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근데 의원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민단체 나가서 우리 좀 봐달라 의견을 들어달라고 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 리포트 대사 피습 이후에 저렇게 요인들이 내려오면 경찰이 좀 동원된다고는 해요. 그 정도로 뭐 위험한 일도 아닌데 문 대표는 모르는 상황에서 밑에 문 대표 측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던 건 아닐까요? 뭐 그랬을 수 있는데요.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설령 그 문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뭐 주변 참모가 예.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문 대표가 정치인이라면요. 예.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또 대권을 넘본다면은 저런 순간에 가서요. 가서 거기서 반성과 사과의 큰절을 드리고 예. 설령 쌍욕을 듣고 심지어 예. 뭐 계란새를 받더라도 그런 것들을 거기서 그 할 줄 아는 게 그 대중 정치인의 어떤 모습이지 저걸 피해서 뒷문으로 나간다? 그 뭐하러 광주 갔는지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혹시 문 대표 측에서 신변 보호 요청할 만큼 시위대를 위협을 느꼈습니까? 오버한 거죠.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되면 내려가지를 말아요. 그렇죠. 예. 내려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 광주 시민들이, 광주 서울의 유권자분들이 무슨 큰 자신들한테 위협가는 그런 위험한 존재입니까?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보면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정도로 예. 그야말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다. 예전 보면은 노태우 후보,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 87년 대선 때는 그야말로 장돌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럼 막 머리가 깨지고 피가 튀고 그랬어요. 서로 간에. 그런 정도 위협이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그런데 저 정도 위협을 느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정도라면 내려가지 말고 조금 어느 정도 분위기를 봐서 가든지 아니면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뭐 주승용 최고 이런 분들한테 좀 보면 협조구에서 같이 내려가면은 가서 죄송합니다 얘기도 하고 좋잖아요. 근데 협조 아무 데도 안 구했죠. 아니 근데 주승용 최고는 내려가는 것도 문자 보고 알았다면서요. 근데 그 좀 지역에 중진 의원님들 같이 가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일단 광주 지역 의원들 6분한테도 아무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박주선 의원도 강하게 이거 박주선 의원이 얘기한 거 들어보시죠.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마이크 잡고 광주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소리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또 현지로 왔다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그다음에 실속도 없는 일을 왜 하는 거냐. 그렇게 자기 대선 후보 차원에서 좀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현지에서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문 대표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 상당히 이제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이고 당신이 생각해서 이게 옳은 것이라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도 선거 패배 이후에 그 선거 패배에 대한 당대표 입장을 발표할 때도 최고위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좀 불만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광주 내려가는 것도 제가 볼 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좀 듣고 예. 광주 지역의 중진 의원이나 또 지역 현역 의원들 의견을 좀 듣고 시당의 좀 의견을 좀 들어서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좀 의견 수렴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문 대표 스타일이 내가 졌으니까 가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현지 민심을 좀 들었고 좀 혼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옳다고 딱 느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나러 가는데 아까 따라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신변보호 요청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직 문 대표가 그야말로 후흑에 가까운 그런 혼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중정치로서는 아직 좀 성숙 단계에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그건 너무 그 문 대표를 변호해 주는 거고요. 기본적인 어떤 사람의 감각이 있다면 혼나러 간 거면
혼나고 와야죠. 그렇게 피해가면 안 되고, 아까 그 박주선 의원 지적하신 거 다 동감하는데, 한 가지 잘못된 거는요, 의견이 달리하는 거는 대선 선거운동하러 간 거 아니냐, 문재인 대표. 근데 선거운동이라는 게 표 얻으러 가는 게 선거운동이에요. 근데 표를 까이러 갔어요, 저분은. 그게 무슨 선거운동을 하러 간 거냐. 그 다음에 낙선 인사하러 갈 수는 있어요, 요번에. 사실상 문재인 선거를 치른 거기 때문에 당선 인사도 다니고요, 낙선하면 예. 낙선 인사도 다녀요. 그런데 낙선 인사를 다니려면요, 정말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추고 다녀야 되는데, 저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거운동도 아니고 낙선 인사도 아니고, 뭐하러 내려갔는지. 아니 근데 예. 문 대표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제 당황스러운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분이 뭐 인품이나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부분이 많은데 주변에 이렇게 서포트라 그러죠. 이렇게 조언을 좀 못 받거나 정치적으로 저는 예. 그렇게 저는 오히려 좀 이 앵커랑 같은 생각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보면 대통령 주변에서 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런 행정 경험 좀 있을지 몰라도 정치판의 문법에 대해서는 흔한 얘기로 거의 좀 기초예요. 기초. 아직 예. 기초 단계도 아직 예. 안 됐는데 막상 보니까 주변에 친노 핵심들 뭐 요즘 뭐 삼철이라고 그러죠. 예. 삼철 뭐 구족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9분의 무슨 뭐 또 뭐 참모들이 있고 그래서 구족이요? 구족. 아, 1족, 2족, 3족, 9개, 그 예. 9개 다리가 있다. 그래서 삼철 구족이라 그래서 3명 플러스 9이 아니라 3명을 포함한 9명. 이분들이 보면 이른바 비선 실세 비슷하게 보면은 당의 공식적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양정철 전 청와대 뭐 비서관 같은 분들이 그 거론되고 삼철은 있는데.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리고 네, 전해철 전해철. 의원, 그리고 예. 양정철 전 비서관. 이제 흔히 잡은 삼철 네. 구족이라 그러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특히 보면 문재인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386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자, 문재인 대표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당신 어떠한 경우든 대표 사퇴하면 안 된다. 왜? 당신은 그게 바로 4월 30일 바로 선거 다음 날 나타난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대국민 메시지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 당연히 그런 건 일단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 작년에 그러면 김한길, 안철수 경우 못 받느냐 얘기하는데 본인은 안 한단 말이에요. 뭐냐니까 지금 이 친노들 입장에서 당신은 어떻게든지 내년 20대 총선까지 당신이 죽든 말든 있으면서 우리 공천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친노공천. 예, 그러니까 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제대로 제가 보면 보좌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말 문재인 대표를 갖다가 정말 진심으로 위하고 앞으로 대권 후보로 키울 그런 참모들이 있었다면 저런 식으로 4월 30일 터무니없는 기자회견 안 했을 것이고 그야말로 광주에 내려가서 아까 신조 의원 표현 그대로 표 이리로 갔잖아요. 저 표 이리로 간 게 광주에서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잃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본인 보면 예전에 보면 내 특전사 출신이다. 그렇게 으스대던 기백은 어디 갔습니까? 왜 피합니까? 그리고 아까 저분들 말씀대로 그분들이 무슨 뭐 폭도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해악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분들 광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데 그걸 왜 피합니까?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았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은 노무현 DNA를 전혀 물려받지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예. 같았으면요. 저기서 정면 돌파해버립니다. 그때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란을 맞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분들도 스트레스 푸셔야 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계란을 맞고도 굉장히 담대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욕 먹으면서 머리 숙이는 모습 보였으면은 정말 한국에서는 그게 먹히는 것 같아요. 맞았다. 그 계란 맞아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네. 프로야지하고 옛날에 정재영 회장께서도 현대차 노조 격하게 노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아직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에 이제 사실은 정치적 호출을 받아서 갑자기 정치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대표가 돼서 이제 당대표 된 지 100일이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나 이제 맷집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문 대표 그 사퇴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당 내에서 중진들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쑥과 마늘 100일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쑥과 마늘 먹어도 100일은 돼야 사람이 되는데, 아직 100일이 덜 됐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월 8일 날 당대표 선출됐으니까 100일 되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5월 중순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에 대해서 문 대표가 보다 더 겸허하게 반성과 사과와 어떤 통찰에 성찰의 어떤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받은 사과하셨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과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렇게. 예, 문 대표께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 분할구도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을 이 광주 시민들께서 오래전부터 해오셨는데 저희가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을 들어보면
사과도 하시는데 좀 아쉬운 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금 어제 오후 3시경에 이제 광주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본인이 광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그 1박 2일 묵었던 곳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입장을 발표한 건데 이제 호남에서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주승용 최고위원과 오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뭐 문 대표 내려가는 건 좋다. 그런데 뭔가 실천적 대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 그건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표의 지역 분할 구도를 어쩌고 저쩌고 그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든지 이거는 뭐니까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이번에 4전 4패 네 곳에서 다 진 이유가 지역 분할 구도를 갖다 못 받아서 뭐 자기가 뭐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리더십을 발휘 못했기 때문에 청정배 정동이 뛰어나갔고 이런 등등의 문제. 그 다음에 보면 이른바 친노 패권들끼리 딱 뭉쳐서 뚜벅이 선거한 것. 그 다음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 어떤 협조도 안 하고 자기 친노들끼리만 했던 것이 가장 패인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남의 이야기하듯이 지역 분할 구도.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표는 4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 우리 무슨 코미디 프로 보면 그 4가지라고 써놓고 4가지로 있죠. 쌀을 예. 세게 읽어야 됩니다. 예, 아이고 예, 위험합니다. 아니 농담이고. 아니 예. 농담이 아니라 그 실제 보면 이거 4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그 프로에서 그런 것이고. 이런데 예. 이번에 천정배 의원이 4가지가 없다고 딱 얘기하면서 소통이 없다, 성찰이 없다, 반성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 얘기했어요. 그 예를 들면서 아 그렇구나. 조금 전에도 지역 분할 구도 때문에 이번 4.19 재보선을 마치 망쳤다는 듯이 지역 분할 구도에다 얘기를 넘기고 있어요. 지역 분할 구도가 예. 뭡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우리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 분할 구도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광주에서 광주 서울 유권자들이 이렇게 분노해서 민주당 공천 후보를 탈락시킨 건요. 제일 큰 것은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 당대표 입장에서는 될 만한 후보 그리고 누가 봐도 내놔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후보를 내놨어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그 천정배 후보한테 떨어진 이 조영태 후보는 약체 후보란 평가를 당내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정배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 호남 정치를 복원하면서 당내 개파주의에 우리가 저항하겠다로 나왔지만 일단 당을 탈당해서 우선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천정배 후보에 맞설 당의 공천을 준 후보 조영태 후보는 이미 그 전에 무소속과 탈당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탈당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군데도 조영태 후보가 천정배 후보를 도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자기의 결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공천했기 때문에 사실은 약체 후보라는 소리를 들 수밖에 없었고 천정부에게 지는 건 제가 볼 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앞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여러 가지 좀 악수를 두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야당 대표 잘 되셔야 되니까 그러면 수습을 하려면 내년 총선 때 친노 비노 가리지 않고 친노 위주로 공천을 안 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당대표가 공천권 포기하겠다,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드리겠다, 완전 국민 경선, 국민 공천제, 영어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하겠다고 당론으로 확정시켜 놨잖아요. 그럼 예. 문재인 대표도 거기에 화답하고 그거 하겠다는 최소한의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고요. 예. 보니까 지금 패인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심판이었는데 그 뭐 지역 분할 구도에 안주해갖고 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유체 이탈 화법을 쓰더니요. 이제 이거 보니까 동문서답 화법이에요, 이거는. 예. 아니 그런데 예. 그 자꾸 친노를 해서 그런데 제 기억에 친노라는 이름이 지금은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 측면이 있지만 당시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개혁. 새롭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친노라는 게 개혁이고 공천 이런 것도 기득권 포기하고 새로운 젊은 사람 공천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친노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정치개혁을 선두에 서서 이른바 국민 참여를 좀 증진시키고 노력을 한 점은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 친노라고 불리는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요. 특정 세력과 특정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 내에 지금 이렇게 팽배해 있는 친노스럽다고 불릴 수 있는 일종의 정치 문화와 정치 행태가 있습니다. 친노스러운 게 뭡니까? 그 친노스러운 정치 문화와 정치 행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밀하게 당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개파 이익이나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룰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천의 방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을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친노스럽다는 우리 정치 문화와 정치 행태가 우리 민주당 내 제가 볼 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직자들이나 밑에 있는 일반 의원들까지 그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들 하기보다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DJ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까지만 해도 당에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예. 이후에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야당의 구조는 문화적으로, 행태적으로 너무나 많은 제가 볼 때 좀 비판받아야도 될 그런 행태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좀 그런데 당내에 좀 이 풍기고 대목에서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친노하고 친문을 구분해야 돼요. 친노하고 친문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친노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친노는 뭐냐니까 386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 변혁, 개혁 이것을 주창했던 그 당시 흐름이에요. 80년대 운동권. 예. 그 89년 운동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비서실장 5년 중에 거의 한 4년, 한 8개월가량 하다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분이 바로 수석과 비서실장 할 때 비서관, 행정관 했던 분들이 이른바 2012년 혁통이라고 그러죠. 혁신과 통합의 깃발을 달고 예. 민주당, 민주통합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안에 있던 이해찬, 함영숙 대표 체제를 통해서 대거 빠지를 달죠. 이분들이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김근식 교수 말씀하셨던 아까 친노스럽다는 것이 정확히 친문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친노로 시작했던 386 그다음에 그런 원조 친노는 이렇지 않았다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5년 동안에 권력에 심부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 비서관 행정관 하면서 이른바 권력의 단맛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원조 친노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금 문재인 대표 옆에 있는. 원조 친노 중에서도 그때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따라서 들어갈 때는 순수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권력, 자기들끼리 종파주의, 개파주의 똘똘 뭉친 게 이제 친문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130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 중에서 한 20여 명 됩니다. 이남희 기자도 이분들이 문제예요. 이 얘기 아니,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친노를 어디까지 분류해야 될까요? 기자들끼리도 굉장히 많은데 친노, 친문 딱 그러니까 여기에 구분해주세요.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 사례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조경태 예. 의원 하면 최근엔 기사들이 비노 의원이라고 하지만은 친노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내가 원조 친노다. 오리지널 친노예요. 오리지널 친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했다면서 나를 굉장히 인정했고. 그렇죠. 조경태 하지만 의원은 부산에서 그렇죠. 예. 지역구만 3선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친노 패권주의의 폐해로 난 그들을 정말 비판하면서 정말 그 지금 흔히 말하는 친노들이 정말 노무현 정신을 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기자들끼리도 친노와 친문을 이제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문재인 대표 옆에서 조언을 잘못했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똘똘 뭉쳐서 개파이기주의라고 비판받는 분들이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몇 % 정도 됩니까? 글쎄요, 몇 %까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선거 패배한 다음 날 10시에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딱 한 사람하고 사귀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영민 의원. 근데 예. 노영민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도 아니고, 당의 전략기획 홍보본부장도 아닙니다. 공식 당직도 없고, 뭐 또, 물론 국회의원이긴 대선 하지만. 후보 당시에 비서실장. 대선 후보 당시에 그건 대선 후보 당시고요. 근데 이분하고 했는데 이분이 그 기자들에게 한 말이 사퇴란 거는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노영민 의원 역시 이제 386은 아니지만 좀 학번은 높지만 이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을 이렇게 말이에요. 어떤 공식 기구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안 해가고 이렇게 어떤 사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예. 그 결격 요인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문화와 행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친노스럽다는 내가 말을 썼는데 친문과 친노를 구분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 같고요. 그런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당내 문화와 행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운동권 시절에 우리가 다 뭐 우리 신 의원님도 다 해봤습니다만 우리 80년대 운동할 때 사실 총학생회라는 게 있고 또 그 밑에 공식적 기구가 있습니다만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인물들이 다 다 있었거든요. 있죠. 예. 다 책이라고 해서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80년대 운동권 방식의 당내 운영 방식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80년대 방식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그런 것들이 80년대 상황에는 전두환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과 맞서 싸운다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개됐을 때는 다 다치기 때문에 비공개 비합법 투쟁 측면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배지 달고 정식 제도권으로 들어온 제1야당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오히려 민주적이고 제도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당을 운영하고 공천을 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80년대 운동권식의 뒤에서 다
정리가 되고 조정이 되고 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보이지 않는 선. 제가 뭐 많이 예. 하지 못합니다만 예.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문화를 이번에 고치지 않고는 그리고 내년 총선 전까지 당에서 혁신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아마 그 당직 인선을 놓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었어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수석 예. 부총장이에요. 사무부총장. 예. 수석 사무 김경엽 의원 이 문제를 놓고 거의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친문, 저는 친문이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친문의 행태가 뭐냐니까 항상 이른바 사무총장 자리나 원내대표 자리는 나머지 갖고 가. 그러나 핵심 자리, 그러니까 원내수석 부대표라든가 이쪽에 사무수석 부총장이라든가 이런 예. 핵심적 자리를 이른바 책임은 별로 지지 않되 권한은 막강한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앞서 우리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뒤에서 얘기해서 뭔가 결정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막상 최고위원들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롯한 유승희 최고위원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최고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서. 자, 이런 것이 바로 친문의 아까 말씀하셨던 잘못된 뭐 정치 문화와 관행이다. 문재인 없어야 대표가 많이 비판받고 있는데 그 부분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지켜보는 것도 뭐 참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 행보를 광주 가신 것도 사과를 갔다가 오히려 혹 때려가 덧붙이고 때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짧게 이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전 대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 가셨죠? 이사? 예, 오늘은 아니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최근에? 구기동으로 예. 거처를 옮겼습니다. 물론 지금 정남 강진에 흙집을 짓고 있기는 한데 2011년에 분당에 선거를 나가면서 거기에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다가 전세 계약도 만료되기도 했고요. 그 아파트 전세값이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훌쩍 뛰었다고 해요. 아, 전세감이 올라서 전세값 대란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가 겸사겸사해서 딸이 가까이에 사는 구기동으로 거처를 아니, 저 옮겼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께서 뭐 좀 가난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아, 몇억 재산이 원 별로 없군요. 정도 전세금을 올려가니까 네. 이사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전세 난민. 전세금도 일단은 그 낼 정도의 여유가 안 되신 거고요. 그다음에 구기동에는 이제 둘째 딸이 살고 있는데 이제 손주도 보고 싶고 예. 또 여러 가지 짐들도 옮겨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께서 이사 가신 게 그대로 믿고 싶어요. 전세값이 올라서 이제 올라가신 걸로. 구기동도 제가 봤을 때는 집값 비쌀 거예요. 그 분당 아파트 전세금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분분한 해석이 나옵니다. 뭐 정치 재개를 활동을 하느냐. 과거 작년 12월 얘기를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찍는 거 그만하세요. 네, 네. 정말이야, 정말. 아, 예, 예. 내가 언론에 네. 지금 안 나가 괜히 나가면은 예. 이런저런 쓸데없는 맞습니다. 억측들 뭐 이래서 물이나 한 잔 드려서 보내. 제 심으로 불편하지 않으세요, 대표님? 나는 이제부터 일체 말을 안 할 테니까. 차 따르는 사람을 팽주라고 그래, 팽주. 팽주요? 팽이 우리 세속에 잘 알려지기는 토사구팽의 팽이지. 예, 토사구팽의 팽인데. 팽이라는 게 끓인다는 팽이잖아요. 차를 끓이는 거를 끓이는 사람을 팽주라고 그래. 예, 손학규 대표에게 짧게 이것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정치부 기자들 포함 언론인들이 뽑은 대통령감 1위가 손학규 전 대표였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 매력, 그렇게 1등을 뽑힌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균형감 있고요. 균형감. 그다음에 굉장히 진실한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카메라 앞에서만 어디 수해 복구나 이런 데 가면 삽질을 정말 딱 카메라 있을 때만 하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몇 시가 아니고 끝까지 삽질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떤 진실한 것 그리고 어떤 균형감과 이런 것들, 진정성 이런 것들이 손학규 전 대표가 높게 평가받았던 이유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나 예. 의원님 손학규 전 대표가 돌아오면 문재인 대표와 경쟁 구도 야권의 대권 후보로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겠지만요.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 대표께서 본인께서 정치인은 뭐라고 그랬죠? 나설 때하고 물러날 때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지금 내가 물러날 때다 하고 이제 은퇴 선언을 하셨는데 적어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돌아오시려면요. 엄청난 사람이 손학규가 아니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저기 가서요. 아주 뭐 농성도 하고 뭐 손학규 뭐 막 몰려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손학규 전 의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인 그 균형 감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야당에게 필요한 것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극단적인 소수 어떤 진보 세력에 끌려다니기보다는 합리적인 중도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균형 감각 있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직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야당 정치사에서 은퇴를 공식 선언하고 들어가신 분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DJ 정도의 카리스마나 DJ 정도의 국민적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제발로 나오기 제가 볼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제가 볼 때 서울에 와서 계시면 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내에 그런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들을 키워나가는 일에 좀 뒤에서 좀 그 힘을 좀 보태주시거나 또 실제로 이제 킹메이커 효과들을 할 때 좀 힘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뭐 또 돌아오셔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닌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어제 오늘 그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금입니다. 연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해서 저희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짧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이 틀리거나 하시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333조 공무원 연금으로 이만큼을 절약을 하고 2085년까지 70년간 예. 이제 33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연금 예. 개혁을 협상을 하면서 추가로 여야가 협상한 부분이 그럼 국민연금도 소득 그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이걸 추가로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 원래 저희가 바람직했던 거는 이걸 한 600조 정도 절약을 하고 네. 600조 절약으로 끝! 그러면 되는데 600조 절약은 안 하고 딱 절반만 절약을 하고 갑자기 이만한 추가 부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국민연금 예. 그 협상 핵심 때문에. 이게 333조라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 좀 메꿔줘야 되는 돈이에요. 예.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는 그 재정 적자 예. 보전분을 700 몇 조에서 줄어들어 333조 덜 줄어든다는 조금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1670조 이 얘기는 뭐냐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연금은 그건 세금도 아니고 간단해. 우리 이남 기자가 지금 앞으로 하려면은 한 40% 소득 대출 40% 받으면 50% 받으려 그러면 지금부터 2배씩 내라는 거예요. 2배씩 내가지고 조금 더 돈 더 받는다는 조금씩 건데.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27만 원 내던 거 54만 원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국민들이 화나죠. 합의안 내놓고 이틀 지났는데 전혀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딴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40% 네. 평상 일할 때 소득의 40%만 받던 걸 50% 더 주겠다라고 여야 합의를 했는데 합의 안 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빨리 재정 부담 이렇게 다 가만히 돼가지고 합의를 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50%라는 숫자를 넣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반대해서 빠진 겁니다. 저 얘기를 들어보면 자 지금 과거 개혁을 통해서 평상시 일할 때 평균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걸 갑자기 50%로 더 내는 것도 없이 높여주겠다고 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안 했다는데요? 50% 아니라는데요? 저게 얼마만큼 무책임한 그 합의였는지 본인들이 저걸 자기 인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야말로 공무원연금 아까 333조가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 20% 66조를 국민연금에 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그거를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40%로 50%까지 소득대체로 높이는데 이 돈 써라라고 준 건데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게 거지가 부자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연금은 이미 파탄이 났고. 네, 공무원연금은 2000년에 이미 기금이 완전히 바닥에 나서 2001년부터 혈세로 보존해주지 않으면 이게 굴러갈 수가 없는 혈세 먹는 하마가 돼 있고요. 예. 반면에 국민연금은요, 올해만 해도 기금 규모가 500조 원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GDP 경제 규모 대비 이 정도 쌓아둔 나라가 없어요. 2000조까지 갑니다. 예, 2000조까지 갔다가 그렇지만 이렇게 상당한 괜찮지만 지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서 이 국민연금도 2060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이 되죠. 근데 이런 거지가 말이에요. 그 동양에서 얻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부자한테 야 너도 이거 좀 먹는데 보탰어. 그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요. 코미디를 하면 웃기라도 하죠. 이건 진짜 어이없는 이런 황당무계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그 연금 내역도 참 황당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분위기 좋은데 재보선도 승리하고 왜 이랬을까? 둘이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한테 말린 거 아니냐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린 게 아니라 어차피 두 사람 다가 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내년 총선 있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둘이 뭉수려게 결과론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계약했다. 문재인 대표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앞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공무원 연금 부분은 시기와 폭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국민연금에다 손을 대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국민연금이요. 우리 잘 기억해 보시자고요.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2007년에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때 원래 60% 받던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춘 겁니다. 그 당시 유시민 장관의 가장 큰 고민,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니까 그때도 50%로 낮추려고 그랬어요. 근데 50%로 낮추려니까 보험료를 2배를 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40%를 낮춘 겁니다. 그걸 다시 몇 년에 지금 한 8년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정치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은데 여당 내에서 서청원 대표도 이양구 대표가 아주 과격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내용이 복잡하니까 내용 설명 안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건지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도 50%까지 합의를 해놓고 안 했을 경우에 나는 지혜를 밟았다. 앞으로 당 운영에, 당 미래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 없습니다. 까짓 거 뭐 좀 더 주자, 10% 좀 더 얹어주자, 그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 누구 돈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줄 거냐? 근데 이거 뭐 그거를 검토를 다 해야지. 예,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다 땡큐예요. 좋습니다. 저 50% 올려주면 저희는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돌려받기는 더 많이 돌려받게 예. 되니까 아마 김무성 대표도 이렇게 당내 반발 부딪힐지는 모르고 내년 총선 치러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일단 그래 뭐 마지막으로 네, 저희 그것만 한번 분석해 보죠.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것들을 이제 거부권 행사하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클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계나 이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달에 이게 이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가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타협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이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연금법하고 국민연금법은 별개법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에 공무원연금 그 개정법이 내일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의식이 있어도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보니까 줬다가 뺏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런 사태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천안함 사태, 천안함 사건 이후 5년 만에 6.15 공동선언 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이 승인됐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공동행사에 북한 고위급 인사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해빙 무드 가능할까요?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북한에는 뭐 6월 1일이 어린이날이라고요? 예. 그게 사회주의 나라에서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하자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결정한 게 아니고. 그럼 다른 뭐 러시아도 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군요. 국제 아동절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을 저렇게 오늘 노는 날인 6월 1일 날이 노는 날인데 저거 그림은 좀 뭐냐면 능라도에서 매년 5월 1일 날이면 외교단, 식량주재 외교단을 모아놓고 어린이들 공연 체육대회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니 근데 어른들은 저 그늘에 앉아 있고 애들은 땡볕에서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교단들한테 아니면 외국에 평양에 와 있는 대표단들한테 조선의 이 어린이들은 저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조금 뒤에 있는 꼬마 아이는 인상이 아주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던데. 아주 덥고 6월 1일은 매우 덥거든요. 그리고 쟤네들이 릉나도까지 걸어왔다가 걸어서 또 가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 외교단이나 대표단들은 차로 모셔갔다가 이제 차로 모셔가는 건데 처음 오는 외국인들은 저 모습 보면서
아, 이게 괜찮고 밝은 나라다. 저건 또 뭡니까? 아, 저 무슨 그 미사일을 미사일을 예. 저렇게 쏘는 모습 은하 3호의 모형을 놓고 예. 저렇게 이제 우리가 우주 강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저게 한국에서는 오늘이 어린이 명절 아닙니까? 예. 아이들이 아버지 따라서 가는 아이들이 건데 탱크를 타고 참. 저기서는 저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린이 사랑을 보여주고 예. 어린이들이 조그만 때부터 김정은한테 충성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 애들한테 저렇게 탱크나 다연장 로켓을 모형을 싣고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아니 대학교 때 애들 세워놓고 네. 자기들 어른들은 그늘에 앉아 있고 네. 탱크 몰고 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저런 것이 참. 북한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그런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거죠. 김정은이 네. 고아원도 찾아가고 이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모습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젊은 지도자가 네. 아이들도 사랑하는 모습, 그 의도는 시도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 북한 주민들이 의식 속에 예. 김일성 하면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김일성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아, 김일성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나 보죠? 아이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연출을 했어요. 김일성이.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모습을 그대로 연출을 하려고 애들을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그러면 예. 북한 주민들이 저거 보면서 예. 아, 정말 김일성이 닮았다. 아이들이 막. 저거는 시키는 거고요. 이 영상이 과거 김일성이 저랬다는 거죠? 김일성이 한 모습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김일성의 혈통을 이은 예. 정말 백두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그런 프로파간다. 애들이 속으로는 그것 일정이죠. 같은데 저 아저씨 머리가 왜 저래? 뭐 그런 얘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뭐 얼마나 연습을 하고 그렇군요. 거기 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저희들이 외교관이 있을 때 김일성이가 저런 행사장에 자주 갔을 때 저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들이 한 달, 두 달 전부터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가서 우는 모습 오면 어떻게 환영한다는 거, 손을 어떻게 흔들라는 거, 다 저게 연출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보니까 울고 막 그러던데 저기 울어지나요? 울어지죠. 그게 막 그렇게 연습을 시켰다가 그 사람이 탁 나타나면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민족의 오보이 이런. 고현 선생님도 어릴 때 울었습니까? 저는 잘 안 울었던 것 같고. 안 울면. 저는 김일성이 처음으로 본 것이 84년도에 가까이서 봤거든요. 예. 통역을 했는데 저는 김일성이 목에 난 혹 보고 저 사람도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그 전까지는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했단 신으로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가슴이 막 쿵쿵쿵쿵 뛰고 그러다가 혹이 보이니까 저 사람도 인간이다. 그 김일성하고 누구하고 대화하는 걸 통역하셨어요? 제가 아퍼볼타 지금은 부르키나파소라는 이름을 고쳤는데 거기 블라즈 꼼파오레라는 대통령이 왔었어요. 통역을 제가 했는데 그때 가까이에서 처음 본 게 이제 84년, 85년 그때죠. 예, 아무튼 그 김일성은 이렇게 풍채도 좋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뭐 그림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있을 때가 북한 경제가 최고조를 이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 속에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는 좋게 각인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김정일은 나쁘게 각인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모습을 딱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까지도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아이고 뭐 음료수도 먹여주고, 그렇죠. 야쿠르트도 먹여주고 이러는 것이 김일성의 모습이라고. 저 모습이 김일성 모습이다. 네, 그래서 김일성의 모습을 연출을 함으로써 뽀뽀도 해주고, 그럼 저 화면을 보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를 연상하면서 그렇네요. 우리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영상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이들 있는데 가면서 뭐 구두발로 맨발로 들어가고 담배 피우고 막 그러던데요. 예, 저게 처음에는 그러네, 저 담배 피우고 있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육아원, 애육원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거든요. 저 뒤에 있는 게 김여정이죠. 그렇죠. 김여정이가 지금 뭘 받아 쓰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애들 방에 구두를 신고 들어간 거를 우리 한국 언론에서 막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애들 방에 어떻게 구두를 신고 들어가냐. 근데 그다음부터는 구두 신고 있네요, 저기. 지금도 구두 신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자기가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데 구두를 벗으십시오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머지는 실내와 같이 신고 있고. 괜히 그냥 말했다가 뭐 고모부도 총살한 사람이 나를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고아원에도 많이 가고 하는데 꽃제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양만 잘 살고 나머지는 못 산다. 이게 뭐 저게
평양의 일부 제한된 육아원, 애육원, 유치원만 저러는 거고. 아이고, 저 모습 꽃제비 얘기 또 보이네요. 근데 지방 가면 예. 평양하고 지방은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양은 외국인들한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쇼윈도고 예. 저거야말로 정말 북한의 진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가보고 신의주나 평성이나 개천이나 수천 같은 데를 가보면 예. 저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 저 모습, 예. 평양에 가서 보면 밝고 잘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북한을 보려면은 다각도로 잘 봐야죠. 저런 아이들과 저렇게 꽃제비 아이들에게도 추진 성분도 따진다면서요? 육아원에 들어가려면 예. 일단 성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김일성, 김정은의 무슨 교실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죽은 아이들. 일종의 순직이네, 순직. 그렇지. 순직 아이들을 갖다 놓는 거고 충성스러운 계층이 자녀들을 갖다 놓는 거고 지방에서 꽃제비 뭐 아버지가 뭐 탈북을 했는지 굶어 죽은지 모르는 애들까지 북한 정부가 갖다 거둘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갖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집단 생활이 싫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또 다른 탈북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꽃제비 애들이 자꾸 성장을 하면서 뭐 어차피 갈 길 없다 나는 이렇게 해서 범죄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뭐 시체말로 뭐 남한식으로 하면 조폭, 건달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쟤네들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용 트럭에 매달려 가지고 군용 트럭에서 쌀가마니를 집어 던지면 밑에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고. 쟤네들이 또 얼마나 날려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날렵해집니다. 아니 뭐 무슨 짓은들 못 하겠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런 애들이 많이 자라면서 북한 사회도 지금 젊은 세대가 문제라고 자꾸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거예요. 북한 지도부가. 참, 저 모습 너무 안타까운데 어린이날 저 모습 보니까 안타까운데 저희가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가 만난다. 그 5일, 6일이니까 오늘 중국에서 만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아니 내일 갈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 간다. 내일 이제 중국 뭐 셴양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6.15 행사를 그 8년 만에 우리 정부가 하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어디서 합니까, 그럼 행사를? 행사를 서울에서 하죠. 아, 서울에서? 서울에서 6월 15일 날 하는데. 그 북한에서 뭐 엄청나게 고위급 인사들이 내려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김완수라는 사람은 6.15 실천연대, 6.15 공동선언 뭐 북측위원회 위원장이 김완수라는 사람인데. 저기 나오네요, 김완수. 김완수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제가 외교부 들어갔을 때 이미 과장을 했던 엄청난 제 선배고요. 저 사람이 75년도 뉴욕의 1등석 기관으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니까 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교부에서. 그리고 지금은 통전부 부부장입니다. 저분은 거기 오시고. 저 사람은 당년직으로 오는 거고. 저희가 이름에 익숙한 거는 김양건, 최태복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태복은 최고인민회 의장, 우리말하면 국회의장. 국회의장. 김기남이는 지금 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전선동 비서를 하다가 얼마 전에 주석단 밑에 앉아서 받아 적는 걸 보고 아, 저 사람도 강등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다시 올라갔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김양건 비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미 85세, 86세 된 사람들이고 고위 간부들이죠, 저 사람들은. 그런데 왜 제가 저 높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올해라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올해가 6.15 공동선언 15주년입니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꺾어지는 해, 정주년이거든요. 그리고 6.15 선언은 누가 사인을 했습니까? 김정일이가 사인을 한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네 최고 지도자가 사인을 한 명절이니까 여기 와서 한바탕 뭔가 해보겠다는 건데 6.15 공동선언 1조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한답니다. 북한이 자꾸 우리 민족끼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6.15 행사를 하면 또 남남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런 명절을 놓칠 리가 없죠. 와서 한바탕 휘젓고 가서 뭔가 장군님의 김정은 장군님,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장군님의 위대성을 서울에 와서 선전하고 갔다.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뭐
김기남이 됐건 최태복이 됐건 김양건 같은 북한 최고 권력자들이 바로 다음 달에 서울에 와서 같이 행사도 하고 하면 남북 간에 뭔가 화해 분위기가 좀 싹 트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거는 예. 6.15 공동선언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꽉 막힌 남북 간의 어떤 통로를 열자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고, 그런데 이제까지 막혀서 북한이 자꾸 될 듯 하다가 자꾸 나갔어요. 예. 뭔가 할 듯 하다가 또 문 닫고 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6월 15일 공동선언이고 김정일이가 사인한 문건을 가지고 오는데 예. 우리는 북한의 의도는 그거고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고위급 접촉이 막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음 달에 예. 북한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몇 명을 서울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있고 혹시 회담이 충분히 진행될 뭐 우리가 아는 익히 많이 들어본 뭐 최룡해, 황병서 얘기는 안 옵니까? 뭐 최룡해, 황병서는 이거하고 맞지 않는 거고 그렇군요. 아마 예. 뭐 김양건이나 최태복이나 정도도 최측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뭐 국회의장이라면 어느 정도 높은 거니까. 예. 제가 오늘 저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가 지금 만나고 내일 그리고 6월 달에 바로 다음 달에 북한 최고 권력 김양건 같은 사람이 여기 오고 그리고 올해 또 뭐 우리 이호 여사하고 뭐 이렇게 또 방북한다고 하고 그래서 또 뭐 김정은이 또 만나주고 그러면 뭔가 남북이 이렇게 굉장히 이 화해 모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를 한다면 7월 3일부터 광주에서 유대회가 열려요. 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예.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남북 관계 지금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호기는 틀림없다. 아,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우리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우리 정부가 지금 뭔가 북한하고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통일들. 저런 것들이 작은 통일들로 가는 디딤돌로 쓰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 평양 갔지 않습니까? 순환공항에서 뭐 김정일이 마중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때 만났던 장면은 저는 기억이 선하거든요. 저는 그때 한국에 와 있었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에 있었던 제 후배들이나 지금 와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일단은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 장면이네요. 김정일의 어떤 위대성에 감동을 받아서 평양을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북한 주민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군님이 얼마나 위대하셨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까지 와서 저렇게 인사를 하고 갔겠느냐. 이게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번에 남북관계 해빙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기반에는 북한도 러시아 안 간다 그러고 우리도 지금 미국, 일본과 외교관계가 삐걱거리고 남북 모두 남북 간에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는요. 이런 변수와 다르게 미일 변수, 한미일 변수 이런 거와 다르게 우리가 시종일관 남북 간에는 뭔가 통로가 있어서 숨쉬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널이 지금처럼 딱 막혀 있으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생각의 차이도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김정은 러시아 왜 안 가기로 했습니까? 사실은 고 선생님이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안 갈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몇 주 전에 예상을 했는데 남들이 다 간다고 할 때 안 간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위상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위상 문제하고 신변, 경호 문제거든요.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러시아에 의뢰가 있지 않습니까? 의전 사업이. 김정은은 나이도 제일 어려요. 그리고 국가 수반이 된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은 푸틴 옆에 서겠지만 김정은이가 제일 말석에 가서 서면 그 그림을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아주 위대하신 장군님이 왜 저기 가서 제일 끝자락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둘째는 아마 러시아 측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못한다. 우리가 책임지고 할 거다. 그런 문제로 쳤을 가능성이
예,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역시 뭐 러시아 하면 북한이 항상 요구했던 일련의 물자들이 있습니다. 수호의 전투기, 소위 35. 미그 31 전투기, 예. S-300 방공 미사일 같은 예, 300. 예. 이런 것들을 북한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러시아로서는 그런 걸 주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공짜로 달라는 거거든요. 공짜로.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화가 나죠. 우리가 이제까지 준 게 몇백억 달러고, 그럼 몇백억 달러를 없는 거로 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상적인 무역을 하자. 근데 아니다, 공짜로 달라. 그럼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는군요. 문제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저는요, 갈 줄 알아. 저 생각이 좀 바뀌었댔거든요. 예. 아니, 김영남 주석이 반둥회의 가서 김영일 최고상임위원장이 인도네시아 반둥 가서 시진핑 주석을 안 만났어요. 그 4월 달에 러시아 사람들이 무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갈라는 모양이라고 바뀌었는데, 결국은. 역시나, 혹시가 역시나 그렇게 됐는데, 신변 문제나 위상 문제, 어떤 좌석 배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마찰을 겪었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일정 기간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 야, 그놈의 최고 저놈이 참 그렇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짧게 그 부분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까? 북한이? 아니죠. 아닙니까? 중국하고 왜냐하면 반둥 가서 김영남 국가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목상 주석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질 않았어요. 그걸 봐서는 김정은의 화난 마음, 그 꽁한 마음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북중 관계는 여전히 풀릴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적다. 결국은 북한은 당분간은 외톨이 신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이고요. 사흘 뒤면 어버이날입니다. 내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어버이 사흘 때 다가올 어버이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